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딱 1년 전 한반도 운명이 걸린 4월이라 했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만 3번, 북미 정상회담이 2번 열렸습니다. 마지막 하노이 북미 회담은 결렬됐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보면 판이 깨진 건 아닙니다.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터진 스페인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 대놓고 김정은 정권 전복을 내세운 반북 단체와 미 FBI의 거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실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핸드폰 드시고 샵 누르시고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3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님,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 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워싱턴 상황부터 봐야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몇 달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 어떤 신호일까요? 워싱턴 특파원 보도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께 남은 궁금증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서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몇 달 안에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이 다시 만나 비핵화로 가는 길에 실질적인 첫 번째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결국 양 정상의 톱다운 방식의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기대를 밝힌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비핵화된 한반도가 실현될 수 있다며 그런 시간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제재로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삼포항과 나진항의 석탄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위성 사진을 통해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 선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러실 겁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판 깨지고 결렬됐다고 그래서 현지가 얼마 됐다고. 미국에서는 벌써 몇 달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고 군부를 좀 지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위해서 압박은 계속하겠다. 대북 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북한이 뭐 석탄 선박 하는 거 제재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막 뒤섞여 있는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 보셨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제일 먼저 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해석 좀 여쭤보죠. 우정엽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멀지 않은 시점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거라더니 이제는 몇 달 안이라고 또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뭐 이런 몇 달 안, 뭐 수개월 안 이런 표현을 이제 몇 차례 썼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북한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간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이 어떤 뭐 이야기가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기보다는 열린다는 게 아니고. 네네, 미국은 아하, 여전히 대화의 뜻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제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국은 여전히 정상회담에 대한 뜻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재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은 제재를 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빨리 나오기를 희망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러한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몇 달 안에 열리기를 희망한다라는 이 발언은 열릴 거를 전제로 해서 무슨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렬 이후에 새로운 길 간다고 북한이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새로운 길로 가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희망 섞인 어떤 카드를 던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시간표를 앞당긴다는 뜻은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호령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 입장이나 뭐 한국 또 북한 모두 다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예. 모멘텀을 유지한다라는 건 가능한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아하. 그러한 측면에서 뭐 조만간 몇 달 이내에 회담이 있기를 이제 희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중요한 건 이 제재가 지속되는 이 기간이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가 네. 얼마나 자기네들한테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가 관련해서 너희가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측면을 또 미국에게도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역시 대화의 장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예, 예. 열차 타고 돌아간 지 지금 그래서 가느라고 고생하기는 했는데 판 깨진 거 아니니까 빨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어찌됐든 제스처는 뭐 화해 제스처라고 보시는군요. 일단 모멘텀을 잘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하니 여기에 빨리 반응을 해라라는 반응을 해라.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반응을 있겠죠. 해라. 북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새로운 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 논평만 놓고 보면 얼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자존을 뭐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논평도 나왔고 자 이런 상황에서 몇 달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길 희망한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인배 원장님. 사실은 저는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 이야기를 기시 현상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지난해 이제 자주 들었었죠.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곧 있을 거다, 뭐지만 있을 거다 이야기가 꽤 지난해에도 그러네요. 계속 그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네요. 한 달 계속 밀리면서 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난 며칠 전에 청문회 때 폼페오 국무장관이 했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트윈 에포츠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와 외교적 관여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재가 흐트러지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묶어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하려면 제재를 틀어주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네. 미국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아픈 만큼 빨리 협상 테이블로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미국의 지금 입장이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재와 협상이라는 같이 물려서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같이 물려서 쌍끌이 압박하도록 하고 있다. 자, 세 분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세 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위해서 도대체 이게 결렬된 이후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됐는지부터 필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로이터 통신이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정부의 백악관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문건이 흘러나와서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하나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부터 좀 여쭤보죠. 이른바 미국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이 벌개지게 들이밀어서 판 깨지게 한 빅딜 문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저기 보시면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찰을 받아야 되고 예. 또 모든 핵 활동과 시설물 신축 중단 이거는 이제 동결에 해당되는 거죠. 네. 동결을 하고 동결 다음에 핵 인프라스트럭처 제거 이건 이제 폐기로 가는 그런 수순위가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과학자와 기술자 모두 민간 분야로 전환을 해라 해서 사실상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던 이른바 CVID의 구체적인 내용이 저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저 정도면? 그럼요. 미국이 항상 비핵화와 관련돼서 해왔던 그런 예.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프레임을 갖고 다 해왔던 거죠. 리비아도 그렇고 이란도 예. 그렇고. 그리고 북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카드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제 뭐 다들 여러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언제 제시를 할 거냐?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해구산, 철거라든지 괌에서의 그러한 그 전략 자산까지도 전부 다 통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그것과 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궁금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노이에서 건네보냈던 노란색 봉투, 요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들어있다 해서 딱 열어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악 하면서 미국의 계산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다시 기차 타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결렬된 그 문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빅딜 문건 보여드리면서 이인배 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아요. 저 네 가지가 아니라 처음에 그 북한이 주장해 보면은 뭐가 하나가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기 보면 이제 신고, 동결, 그 해체, 그리고 이제 전환 이렇게 돼 있는 네 가지가 네. 돼 있는데 핵심적으로 빠진 거 한 가지 있었죠. 핵무기 실제로 과거 핵에 가는 거. 그러니까 핵무기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 예. 그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와 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해라. 그거는 미국에서 관리하고 해체를 미국이 직접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부분이고요. 요 대목에서요. 네, 여기 지금 나오는 트럼프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면전에다 대고 네. 미래고 현재고 뭐 시설이고 이런 거 다 일단 그건 나중 얘기고 네가 지금 니들이 만들어서 갖고 있는 핵무기를 몽땅 다 내놔서 미국으로 지금 아예 그냥 갖고 와라. 네. 그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 이야기를 처음 나온 것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에 벌써 북한의 핵 협상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북한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다. 북한 핵 없어지면 되는 거다. 핵무기 없어지면 되는 거다. 명확하게 그냥 트럼프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북한에게 뭘 바라는가? 북한의 핵 없어지면 된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어렵게 얘기했던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현재 만들어서 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핵탄두가 몇 개인지 몰라도 그거를 미국으로 드러낸다. 프론트 로딩으로 끌어낸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프론트 로딩보다 더 수위가 높죠. 프론트 더 로딩 높아요?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이렇게 그 반출하는 거였는데 그분은 완전히 모든 핵 생학 무기 예, 실제로 예. 가지고 있는 무기 위협들을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도 그보다는 수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예, 예. 제가 볼 때 저거 보면서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전면 동결을 이야기를 해요. 이 순서로 보면 네 가지 앞서 신고를 나왔던- 먼저 하고 사실 동결을 제가 요구한다.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결을 하는데 실체를 확인 안 되고 나서 동결한다는 거는 동결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정교하게 볼턴부터 정교하게 저걸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실체가 파악돼야지 그것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동결한다?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것이 신고를 먼저 하고 예. 전면 동결을 하라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서 꽤 정교하게 이 순서를 맞춰서 제안을 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미국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빅딜 문건을 놓고 전문가들의 해석 듣고 있습니다. 우정혁 박사님한테까지 제가 한 바퀴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추가 여쭤보죠. 우정혁 박사님,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저 문건이 취재를 해서 보도했다기보다는 미국 정부에서 특히 백악관에서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이거 쓰라라고 문건을 통째로 주지 않으면 저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죠? 메커니즘이. 그런데 저거 주워 듣고 쓴 얘기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저 보도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놀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 이야기했던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저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 나온 저 문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이제 북한에게 일단
저런 것들을 뭐 당장 하라라고 요구했다기보다는 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북한은 사실 아직까지 저러한 개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비건이 1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노이 전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것이냐라고 예, 했는데 예. 북한이 단 한 번도 그러한 개념에 이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좀 막연하게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느냐 하는 것에 예. 관해서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보셨던 그러한 행동들이 되어야만 이것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의를 하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건을 전달한 것이죠. 아마도 예, 이제 예. 미국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기다리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체제상 그것을 실무자들이 아무런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가 예.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룰 것이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주지 않는 이상 실무 협상자들이 자기네들이 뭘 협상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저러한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개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자라는 데 북한에게 동의를 하라.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이 비핵화를 어떤 수준으로 원한다는 건 CVID니 FID니 해서 여러 차례 얘기는 나왔지만 문건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는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는 놀랍지만 내용을 들어놓고 보면 미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요구 조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하노이 회담은 일괄적으로 타결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뭘 주고받을 건지 협상을 위해서 만났는데 이런 거대한 목표를 턱 던져버리면은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냐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뒤로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렬을 만든 주요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렬됐다. 이호령 박사님 맞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계산이 틀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저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는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예. 있었고. 북한은 그 당시에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전혀 예측치 못했다. 그렇지.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정도를 주면은 미국이 뭔가를 좀 합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큰 빅딜이라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 빅딜이라는 그림 자체가 북한이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실무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고 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산을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영변 예. 정도만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풀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이후에 빅딜에 대한 그림에 대한 답을 준비를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당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보면 그 후일담 중에 하나가 나온 거 보면 김혁철 입에서 비핵화는 말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뭐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김영철은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못 꺼낼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뤄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김정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계속 오 박사님 말한 개념이죠. 예. 개념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로드맵이 또 생길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이제 안 받아진 거죠. 이걸 안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비핵화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일단은 받고 전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전략적으로 볼 때도 받고 개념은 오케이 자 맞다라고 이야기를 확인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 네. 그다음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 그다음부터 예. 북한 입장에서 더 지연을 하든 시간을 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뭐 받을 거 더 많이 받든 예.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받았어야 되는 거죠. 받아야지 그다음 그래요? 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꾸 진위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이 리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게 로이터 쪽에다가
미국 측에서 전달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로이터 통신에 보면은 본바에 의함이라고 써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왜 이걸 공개를 미국 측에서는 공개를 했을까 보면은 분명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상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협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협상을 해야 될 때 시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미국은 그걸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참 뒤로 돌아가서 지난해 하노이 이전처럼 하노이가 싱가포르 이전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하노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합의할래 안 할래부터 시작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는 협상 전략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하노이 협상 결렬부터 3차 북미 정상회담 풍선 띄우기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해석을 부탁드리고 해석을 좀 듣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좀 듣다 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제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이 정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하늘하고 땅으로 달랐구나. 요거는 맞죠? 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1월 1일 신년사 기자회견 생각하시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국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definition.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도 뭐 비핵화 정의 다르지 않다 했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게 하늘하고 땅이라는 이제 개념 차이가 났는데 저는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정혁 박사님. 받고 보니 리비아 모델이더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좀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리비아 모델이 뭔지는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외상거래 하자라는 겁니까? 미국은 리비아 모델이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비아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핵 능력을 먼저 제거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을 주겠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갖고 있는 네네. 핵이나 갖고 있는 모든 핵 기술을 다 내놓고 그거를 값을 쳐줄 테니 일단 내놔라. 근데 이제 북한의 방식은 이제 리비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망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정당성이 국제사회에서 보장이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고 이제 미국의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개념에서조차 정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처음에 어느 정도 내놓을지에 대한 협상조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저러한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일단 미국과 동의를 해야지만 그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다다를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작성이 되는데 지금 이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드맵을 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으로 가자 하는데 북한은 대서양으로 가자고 할 정도로 뭐 그 정도도 아니라 미국은 바다로 가자 하는데 북한은 지금 산으로 가자고 하는 정도로 최종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미국이 제시했다고 하는 이 빅딜 문서가 결국은 따져고 봤더니 리비아 모델의 그냥 복사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리비아는 그 2년 내에 사실상 그 합의에 들어가면서요. 핵을 포기했죠. 핵을 먼저. 포기하고 또 탄도미사일까지 같이 포기를 했었죠. 다 내놨죠. 네,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대사관 설치되고 제재 해제가 북미 되고 수교 됐죠. 리비아랑 수교 리비아와 그렇죠. 미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졌죠. 경제 제재 해제됐죠. 네네. 그런데 북한은 리비아 모델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카다피가 무너진 걸 보고 정권이 근데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이게 비핵화와 관련돼서 카다피가 무너진 게 아닌 거죠. 그 내부에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폭동이 일어나서 카다피가 물러난 건데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그게 마치 비핵화와
카다피의 정권 교체를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예, 측면에서 비핵화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핵화 협상을 타결을 해서 핵을 포기한 것이 정권 무너지는 거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알지만 카다피도 사망할 때까지 한 2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났더니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다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카다피가.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리비아 모델은 우리는 죽어도 못 받는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뭘 줄 것이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는 예. 앞에서도 계속해서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비핵화 관련된 최종 목표가 북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전부터 김일성 예.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계속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정말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건지 예. 북한 땅에서 정말 하나도 핵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도달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생화학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뭐 BWCWC에 가입도 하지 않고 우리는 충분히 많다라는 것이 다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북한의 말도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영변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국제사회나 또 우리도 모두 다 영변 이외에 다른 핵시설도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최종의 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엔드 스테이트라는 이제 용어를 쓰셨지만 최종 목적지 비핵화의 개념이 뭐냐? 미국이 원하는 거는 핵무기, 핵시설, 생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 다 내놔라라는 얘기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럼 북한이 말했던 비핵화, 이른바 조선반도 비핵화는 어떤 개념인지 좀 한번 좀 따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장님,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는요, 사실 1990년대까지는 그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고 썼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네, 그 다릅니까? 비핵지대화라고 쓰면서 그게 이제 지금 북한이 이야기 핵무기를 만들고부터는 그냥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 그때부터 예. 썼던 말인데요. 그때 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반도에서 출입하는 모든 핵이 없어지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다. 라고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북한의 말은 조선반도 비핵화인 거죠. 거기에는 결국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 능력, 핵 우산에 대한 그 해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최종적으로 2016년이었습니까? 17년에 정부 성명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받아라. 검증받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명확하게 북한이 만방에 선언한 바가 있어서 그거는 미국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자, 하나 서로 보면 그렇다면은 예 좋습니다. 뭐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한 번도 시비 건 적은 없으니까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을 걷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할게. 그래야 등가성 있는 협상 아니냐 이런 주장이군요 결국은. 그렇죠. 예. 허허. 그러니까 자, 아까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리비아식 이야기할 때 북한 이야기할 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리비아식 왜 싫으냐 하면은 그 정권이 불안정해서 싫다. 예. 두 번째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리비아처럼 초보적인 수준의 핵 포기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핵시험을 하고 핵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우리를 리비아점으로 그 격을 낮춰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있고 또 하나는 보면 그래서 사실 지금 리비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최종적인 목표가 지어지면 로드맵이랑 하면서 상응 조치가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면 돼요. 지금 그걸 반드시 지금 리비아식이다 선 포기 후 지원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이제 맞춰 나가겠다는 것도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다 그거는 서로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로드맵에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렇게 이것이 리비아식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조야 언론의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회담 결렬 이후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협상은 한 번 속으면은 속인 쪽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두 번 속은 놈이 나쁜 놈이고, 세 번을 속이면 속은 사람이 결국은 바보다라고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더 이상 북한을 믿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지는 않겠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얘기 나오고요. 북한의 입장은 시종 일관 미국의 이 무리한 요구가 강도적 태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협상 결렬된 것이 다시 재개되기가 매우 어렵겠구나라고까지 좀 비관론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우정엽 박사님,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제 또 날아가셔서 어찌됐든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 판을 깨지 않도록 지금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촉진자 역할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어떤 중재안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이 3.1절 행사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나 이제 개성공단 같은 부분을 미국이 좀 양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주장이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나왔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대북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단칼에 뭐 그러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완화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이 이제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이번 하노이 회담을 이제 겪은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이제 의구심이 매우 커진 상황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개념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도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영변을 가지고 모든 제재를 걷어내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미국에게 줌으로써 미국이 이런 문서도 공개했듯이 더 이상 미국의 어떤 기대 수준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어떠한 중재안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중재안을 내서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뭐 바라기보다는 일단은 북미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명분은? 그래서 예를 이제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하노이에서 이제 미국은 이야기한 것이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미국도 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이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정도는 받아내고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북한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기류를 보면은 제재 완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이지만 이런 외교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이것이 꼭 북한에게 주는 선물만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뭐 이러한 요소들에 있어서 일단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라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도 여기서 분석도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노딜 협상 이후에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가 있다. 포기하자마자 끊지 말라는 메시지다. 자, 이호령 박사님, 정세현 전 장관의 저 해석 동의하시나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좀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예. 한미 정상회담이 왜 하필 4월 11일인가? 저기 전날짜가 북한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요. 그렇죠.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리는 날인 거죠. 뭐가 새롭게 결정이 납니까? 열리면? 이제 저기에서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게 만약 법 개정이라든지 예. 정책의 어떤 변화 같은 거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게 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헌법 수정인 거죠. 어허, 지금 예. 김정은 체제 들어서 한번 헌법이 수정이 됐었는데 이 전략적 변환을 거친 2018년 이후에 어떠한 그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서 북한이 또다시 헌법을 한번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다면 4월 11일 날 나올 수 있는 게 헌법 수정의 여부를 한번 또 어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예. 4월엔 또 많은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고인민회의도 있고 지금 태양절도 있고 그러네요. 또 예, 예. 4.27 우리가 또 판문점 선언 1주년도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11일 날 개최가 됨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또 중국과의 또 정상회담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지금 현재 그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있어서 이 포스트 하노이의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고 예.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의 이러한 평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네.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데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게 이번에 그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4월 11일로 잡힌 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언론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요, 달력 보시면 4월 11일이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지금 예정된 날이고요. 그 다음 주가 김일성 생일 태양절인데 이때쯤 되면은 북한이 뭔가 센 거를 좀 도발을 할 때는 항상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강수를 두겠다 그러면 이때쯤 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이날로 날짜를 탁 잡아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그렇다면 저 기간은 대충 그냥 긴가민가 그냥 넘어가도록 한미 정상이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말리는 결과가 됐다. 그렇죠. 지금, 맞나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북한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이게 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게 협상의 목표라 그런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대한도로 상황을 악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부터 협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북한은 그걸 이제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을 최대한 악화시켜서 과거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현재까지 다시금 오게끔 해야지 협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북한으로서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굉장히 불편하게 미국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협상론적으로 보면은 유리하게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알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다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시는 거겠죠. 상황이 그렇게 잘못 악수를 뒀다가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남북 간과 그 미북 간의 관계 자체가 전부 다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겠다는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을 뭐 이제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 봐서 뭐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뭐 결정을 해도 해라라고 하려 그러면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유예를 둘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한테 공통 질문 좀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발 도발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아.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유리하게 판을 이끌고 가려면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협상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미국을 상대하려 그러면 예, 지금으로서는 뭐 선의 가지고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발, 그러니까 인공 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이인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작진이 저렇게 미사일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미사일 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괜히 괜한 걱정하지는 마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 핑계대고 괜한 실험에서 도발적 국면으로 갈 가능성 자꾸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정국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예. 뭐 인공위성 발사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이건 탄도 발사체 로켓이니까. 탄도 발사체는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아마 제재 대상에 다시 되게 되면 사실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어떤 북한을 변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뭔가 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정엽 박사님은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발사가 아닌 혹시라도 뭐 사이버 테러와 같은 뭐 이런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을 이제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북한이 지금 하노이 이후에 떨어져 있는 협상력 그리고 떨어진 체면 같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될 거다 북한의 특성상.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이런 과거처럼 미사일을 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협상이 거의 깨지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도발보다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측에서 많이 나오는 관측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 테러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좋습니다. 자, 북한 얘기 나오니까 저 재밌는 거 하나 좀 저 이호령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선희 그 부상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의 인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청원을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다고. 야, 북한에도 이런 청원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만은 네. 핵을 포기하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하는 뭐 청원이 그렇게 편지가 수천 통이 가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저런 현상 원래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생긴 현상입니까? 홍보인 거죠. 처음이죠? 네네. 저렇게 대놓고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 북한 예. 군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럼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청와대 청원을 올리라 그러지. 뭐 편지를 손편지가 수천 통 지금 쇄도하고 있다니. 그 김정은 체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정상국가화로 가기 위한 그런 그런 모습을 모습들. 많이 이렇게 예, 보여주고 예. 있잖아요. 그럼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협상을 할 때 이제 협상가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투레벨 게임 있잖아요. 예, 나는 예. 이렇게 원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북한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북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민들의 편지까지 내세워서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은데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협상을 한다라는 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이 간접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군사 도발 가능성은 필요성은 있지만 있을 것 같지 낮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이버 테러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북한 대사관 털렸잖아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이죠. 근데 네. 그 배우가 미 FBI라 카니 이거 뭐 기정사실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좀 조용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자유조선이라는 예.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대사관 자체가 그렇게 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는 국제 질서를 어긋나는 거니까 이 스페인 당국의 그런 엄중한 조치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 카드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미국과 연계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뒤에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향후 여러 가지 협상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쓰려고 협상 카드 쓸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이 자유조선이라는 조직에 네.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는 하죠. 자유조선이라는 조직 예. 자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는 대체 세력으로서 본인들을 자리매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뭐 단순하게 스페인 대사관에 대한 침입 사건 쪽으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서 좀 그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FBI가 그 자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 협상 과정에서 약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회 공작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협상에서 굳이 그렇게 뭐 전면시켜서 뭐 서로 논의하거나 이렇게 그 시비 예, 걸릴 예. 부분은 아닌데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죠. 북한으로서 불편하긴 굉장히 하겠죠. 예. 불편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예, 예. 큰 대세를 지장 줄 상황은 아닐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와 관련해서 북한 반응이 재밌는 게요. 예. 초기에 그 대사관의 그 습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죠. 안고 있다가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런 사항들을 발표를 하니까 발표의 주체를 보면요. 외무성 대변인 문답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북한 입장으로 보면은 스페인 낮은 대사관이 단계죠. 네, 매우 예. 낮은 단계죠. 그런데 최선희 외무성의 그런 발표를 또 보면요. 불만과 관련돼서 외무성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냥 최선희라는 이름을 통해서 불만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제기를 한 거고, 이번에 스페인 대사관 친입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스페인 대사관이 발표를 하자 그거에 대해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방금 그 화면에 나온 그런 예, 입장을 예. 북한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북한 역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즉 예. 반란 단체가 있다. 예, 또 예.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도 부담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한국의 시청자 입장에서 한국 국민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 전복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반란 집단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영화에서나 봐왔던 얘기인데 우정혁 박사님한테 이 어떤 사람들이고 뭔지를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요. 그 궁금해하실까봐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이름 이제 계속 들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 좀 보시고 목소리라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인데 뭐 들어보시죠. And my name is Adrian Hong. I'm from San Diego, but I'm currently stationed out in Washington, D.C. I travel a lot, but that's where our office is. And our organization is a nonprofit, nonpartisan, non-religious, non-ethnic group that is focused, I guess, number one priority i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예, 봤더니 뭐 워싱턴 D.C.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워싱턴에서 꽤 오랜 기간 있었지만은 저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북한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단체가 있다라고는 들어봤지만 저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혹시 이인배 원장님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뭐 소식을 가끔씩 뉴스 언론에 나와서 보긴 했지만 예, 이렇게 예. 뭐 직접 본다거나 하지는 못해봤습니다. 근데 영어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완벽한 영어를 구사를 하고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티가 확 나긴 하네요. 네, 뭐 예일에서 하고 뭐 사실 며칠 전에 예일대 출신은 맞습니까? 좀 예일 연구소에 있었다고 좀 이야기는 나오고 예. 있고요. 네. 예일대 역사학과를 나왔다고 지금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예일 대학 출신이고. 그런데 뭐 국적은 또 멕시코라며요. 멕시코, 예. 아마 이제 부모님이 그 여기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마 태어난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면 그 최근에 3월 31일 날 자유조선의 홈페이지에 보면 네. 그 아까 이제 에디는 홍도 그런 이야기가 인권에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많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북한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라는 거, 네. 탈북 그 민들법 그 북송시키지 말라는 거, 그리고 개혁 개방하라는 거 이런 그 자유조선의 명령을 어기면은 불편해질 거다. 그리고 뭐 지금은 폭풍 전야다. 큰 걸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스페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2월 달에 있었고요. 2월 22일 날 있었지 예. 않습니까? 3월 10일 정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에도 벽에다가 자유조선 김정은 타도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지금 북한에 전혀 거론을 안 하고 있죠. 예. 얼굴 지금 그 북한 대사관 습격을 주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에이드리안 홍창의 얼굴을 조금 보고 계시는데 인상만 놓고 보면 김정남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체격도 좋고 저 풍채도 좋습니다. 암살당한 김정남 아들 김한솔이라고 있잖아요. 네. 김한솔이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저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 데군요. 단체입니다. 사실은요. 같은 데군요. 보면 이게 좀 굉장히 적극 이 천리만 민방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자유조선한 이름을 바꿨거든요. 3월 예, 1일부로 예. 현재 천리만 민방위가 등장했던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김정남이 피살당하고 한 보름 후에 김한솔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피신해 있고 그러네요. 안전하게 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북한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자라고 김정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안 했을 상황입니다. 아하.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육성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매우 좀 슬픈 상황에 있다라고 공개를 해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그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쇼킹하게 등장을 했죠. 그러네요. 저 태영호 공사 탈북 저 엘리트인데
다음 행보는 북한에서의 민중 봉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북한도 지금 처음 당하는 일인 거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우정엽 박사님, 혹시 세종연구소에서는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저 인사를 한국에 온 적 이런 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2015년에 에드리안 홍이 이제 한국을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북한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보다는 온 적이 있대요, 네, 한국에? 네. 근데 그 당시 왔을 때는 이제 리비아의 이제 부총리를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에드리안 홍의 역할은 이런 아랍의 봄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민중 봉기와 같은 것이죠. 뭐 아랍의 봄처럼 북한에도 그런 봄바람을 불일으켰었다. 네, 뭐 그러한 이제 차원의 활동을 이제 계속해서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에드리안 홍이라는 그리고 자유조선이라는 존재가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전에도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NGO들은 미국에서 많은 많았죠. 활동이 있었죠. 예, 예.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정권을 이제 교체하려는 그러한 의도 자체는 많이 있었죠. 의도는 네.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에 근데 있어서 이들은 행동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는 이제 자금을 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예. 스페인이나 말레이시아를 이제 NGO들이 항상 활동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항상 문제인 건데 네. 그럼 이제 저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과연 그동안 이제 모금해온 것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이제 뭐 민중봉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누군가는 예, 조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럼 북한 내부에까지 저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민간인들로만 이루어진 저러한 조직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이 계속 커지면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정말 이거는 시청자 차원에서 상식적인 그 즉흥적으로 드는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자금줄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미국 CIA? 지금 뭐 아직까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확인된 바 때문에 없죠.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에드리안 홍이라는 사람은 알려졌지만 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탑골공원에서 어떤 영상을 네. 찍은 것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확인된 바가 국적의 없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조직적으로 스페인 대사관을 침입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런 폭력성이 수반되었던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모르겠다.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자금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관성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를 뭐 정확히 알기에는 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면면들을 보면 그래도 전부 다 한국계고 한국 국적들을 갖고 있어서 혹시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연관성이나 이런 의혹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도 나오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보도는 본 전혀 적이 없는 없습니다. 거죠. 네네. 예. 하나만 더요. 왜 이름이 에이드리안 홍창입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미스터 홍이라고 있습니까? 미스터 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까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본인을 이제 에이드리안 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이 성을 홍 씨라고 네,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따라서 이제 홍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저도 뭐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멕시코는 이제 부모 양쪽의 성을 다 이제 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 씨. 홍 씨고 어머니는 장 씨고 네네. 이름은 에드리안이고 네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에드리안 홍창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이 미들네임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는 이제 홍이 성이 되는 셈이죠. 네. 좋습니다. 자, 저 국방연구원은 계시는 이호령 박사님, 이들이 탈취해서 FBI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 이 올드한 무슨 USB니 하드니 이런 데서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밝혀진 거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그 아무래도 가져갔다라고 하면 외교 문서 같은 거를 받을 때 대사관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국에서부터 이제 그 받는 정보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오겠죠. 예.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빼내서 탈취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암호 해독을 갖고 있는
여러 대사관에서의 그런 내용들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스파이 영화 때문에 이게 선입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FBI에다 넘기죠? 이건 CIA에다 넘겨야지 될 것 같은 영화만 생각하면은 FBI는 말 그대로 그냥 경찰이잖아요. 왜 근데 FBI에다가 이걸 넘겼을까? 이런 의문점이 남는데 혹시 전문가들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CIA에 줬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안 줬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이제 FBI가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제 스페인 법원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죠. 저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죠. FBI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런 음성적인 경제 활동, 특히 북한 대사관을 통한 여러 가지 음성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부분은 FBI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러한 자료와 관련이 있다면은 FBI에 그 자료가 넘어가는 것이 아마 미국 쪽에서도 맞는 절차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대사관은 예산이라는 게 지원이 안 되고 각자 도생으로 각자 예산을 거기서 벌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따로 관사가 없고 다 그 안에서 몰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선 마약 밀수도 하고 무슨 다른 뭐 담배 밀수도 하고 이런 걸로 돈을 벌다 보니 거기서 나온 자료는 CIA 스파이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그런 사법적인 FBI에서 추적하고 있는 그런 밀수 자금 뭐 이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사관이 뭐 예를 들어 북한의 이제 싱가포르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관 주소가 북한의 민간 기업들 주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 단순히 공간이 아니고 외교 행랑을 통한 이런 외교적인 면책 특권을 이제 북한은 뭐 금괴를 밀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러한 류의 자료라면은 FBI 쪽에 넘겨서 FBI가 뭐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추후 기소에 관련된 문제에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범죄 활동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어떠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언론에서 뭐 더 이상 얘기하는 뭐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관심 있는 사항은 북한 정권 타도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이런 반북 단체 활동은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이거 어떻게 공개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로 봐서 이 어쨌든 북한을 대표하는 정당성 있는 뭐 정부다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은 반헌법적이라서 뭐 공식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 변화를 추동한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대단히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가 변화를 안 하는 이유, 못 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대체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상황. 대체 세력이 북한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 어떠한 세력이 나타난다면 대체 세력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을 잘 다스리든 뭐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뭘 하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본인의 정권 유지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있다. 대체 세력으로서 커나간다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이거 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지 이거 뭐 우리 실화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나저나 이호령 박사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김정은 정권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남북 협력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위한 이런 반북 단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고 하는 이 상황 아주 묘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그 변수는 제외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거는 북한의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거죠. 북한의 어떤 보면은 인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위하여서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의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려지는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가 뭐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제도권 내에서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개입할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말씀. 우정혁 박사님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사실 이런 NGO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자유조선이 특이한 점은 이 실제적으로 어떤 이 폭력성이 수반된 행동, 그다음에 예. 명시적으로 북한 정권 교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가는 것인데 이 NGO들의 활동은 그냥 NGO들의 활동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뭐 이 변수를 우리 정부가 특히 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는 좀 맞지 않는 접근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로 오늘은 제가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끝자리 0294번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좋은 시도인데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 사실 북한과의 남북 협력과 대화를 하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얘기가 북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주 미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전달해 드리면서 전문가들 해석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잘 돼서 이 대화의 모멘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인배 원장님, 이호령 박사님, 우정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온갖 마약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재벌 3세 마약 사범이 이렇게 많을까요? 영화가 만들어낸 현실인지 현실을 영화가 따라가는 건지. 아무튼 SK, 현대, 남양유업 3세들입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황 씨가 지정해준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 씨는 지난 2017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혐의보다 공급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소환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고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여름 필로폰 투약 혐의와 함께 지난해 초 마약 투약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또 민망하게 또 마약 얘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죠. 왜 똑같이 재벌 3세인데 SK, 현대 쪽 지금 입건된 사람들은 뭐 정모, 뭐 최모 이래서 이름을 안 밝히고 얼굴도 안 밝히고 왜 황하나 씨만 이름을 밝히느냐 혹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법원 판결문에 황하나라는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 사용 때문에 워낙에 많은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본인이 이미 공인으로서의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을 해놨고 네, 그리고 법원 예전에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뭐 유명한 사건도 하나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 연예인하고 그 교제를 한 사실도 있어서 이미 예. 대중들한테 유명한 그런 사건인데다가 그리고 예, 이제 각종 뭐 소송들도 많이 했었다고 하고 예, 이번에도 예. 이제 마약 혐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뭐 더 이상 뭐 이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일단 실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이면은 돈은 당연히 많겠죠. 그렇겠죠. 먹고 사는 문제 네. 때문에 고민스러워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마약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약이 굉장히 고단해서
뭐 어떤 뒷골목이라든가 할렘가에서 접한 그런 마약이 아니라 예. 오히려 거꾸로 보통 사람들과 괴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예. 특히나 이제 어떤 규범적인 것을 익히는 그런 나이 무렵에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들도 예, 있고 예, 예. 그런 환경들 안에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마약 투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약에도 계급이 있어서 지금 이 재벌 3세들이 하는 저 마약들은 금값의 3배 가격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약이라는데 네. 금값의 3배면 얼마입니까? 금값이 얼마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네. 이게 뭐 1회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금값 같은 경우 금값 3배면 한 15만 원, 예. 1g당 1g당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가격보다도 예. 예, 마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가격 이상으로 그 요건이 되는지 예, 예. 환경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가지는 이제 자신들끼리 은밀하게 유통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라는 예.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불거진 논란처럼 걸리더라도 예. 제대로 조사받고 수사받지 않는다. 재판 또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혜가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제 핵심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는 저 유명한 황하나 씨라고 하는 남양유업 3세라는 저 사람이 판결문에서 마약 공급책으으로 명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 마약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 판결문에 황하나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공급책으로 나오잖아요. 공급책으로도 나오고 함께 투약한 혐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황하나 처벌을 안 씨는 받았어요? 처벌 안 받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예. 경찰에서 종로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이미 해서 무혐의로 처분이 무혐의 됐고요. 처분받았다. 반면에 입건을 당했던 A 씨, A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공급 받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네. 마약을 공급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된 황하나는 아예 조사 자체를 안 받았다.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 자체를 한 번도 받지 않았었고요. 예, 제가 뭐 마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마약 사건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엄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급받아서 투약만 한 사람의 경우는 일종의 피해자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독이 됐으니까. 예, 그 사람도 이제 건강상의 어떤 훼손 이런 것들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네. 공급한 사람이 당연히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예. 또 함께 투약한 혐의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판결, 이 예. 사건 처리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불평등한 것이었다고 아, 뭔가 볼수 상식선에서 좀 있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터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SNS에다가 뭐 막 자랑하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뭐 경찰청장을 잘한다고 뭐 그랬더군요. 네,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외삼촌 아버지와 외삼촌이라고 외삼촌이 하면은 이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이렇게 일컫는 것인데 예. 그 둘이 경찰청장이랑 베스트 프렌드다.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자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누군지는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강신명 청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강신명 청장 입장은 황 씨는 물론이고 남양유업 그 가문 자체, 회사 자체를 잘 모른다. 모른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한 연예인 사건에서도 예.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이 진짜 청장인지 아니면 다른 직에 있는 사람을 경찰청장이라고 한 것인지 혹은 부풀려서 자랑한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파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개입하면은 사건이 다 괜찮아진다 이런 언급을 또 했다고. 우리 엄마가 나서면 뭐 내가 하는 모든 잘못이 다 해결이 된다. 네, 그렇게 지인이 또 증언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삭제되긴 했는데 SNS에 한때에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찰서장실 인증샷을 올렸다가 지금은 뭐 삭제됐는데 그래요? 예, 그런 적도 있었다는 지인 증언이 그럼 나오고 아빠가 있습니다. 됐는지 외삼촌이 됐는지 모르지만 뭔가 경찰의 높은 분하고 베푸는 맞기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본인이 완전히 뭐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은 이상은 예. 경찰의 고위 공직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특혜를 받았다라고 충분히 지금 의심을 할 수 있죠. 저 황하나 씨가 직업이 뭡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뭐 SNS에서 이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예. 뭐 김치 예. 같은 것들을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치는 이제 그 아버지가 경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예. 업체인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도 태연한 기색으로 김치를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또 눈길을 모으고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태그를 뭐 마약 김치, 뭐 이거 만족한 김치 찾았다 뭐 이래 자기 회사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SNS 하면서 그런 분이네. 예. 예. 그게 돈은 일종의 준 직업 같은. 준 직업이네요. 네. 예. SNS 하는 게 직업처럼 되는 그렇죠. 분이군요. 네. 예, 예. 사는 게 참 지루하긴 하겠네요. 예. 글쎄요, 예. 본인은 자, 뭐 재밌을 그런데 수도 이게 있겠죠. 좀 우리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거 이제 부실 수사 논란에 다시 이거 재조사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여러 사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 또 지금 감옥 가게 생겼군요. 네, 일단은 뭐 경찰, 검찰 그리고 뭐 사법부까지도 예, 문제가 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다시 뭐 재조사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기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죠. 일단 남양유업이 밝힌 바로는 이쪽 이제 황씨 일가가 뭐 경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기업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예, 3세이고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야,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주라는 이유만으로 남양유업이라는 또 기업이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심을 걷기는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황하나 씨가 지인한테 했다는 말 중에서 외삼촌이라는 예. 단어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남양유업 쪽에서도 그냥 관계 없다라고 자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뭐 구체적인 예. 정황이라든가 증거들을 좀 제시해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서 거론돼서 되고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도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 네. 불필요한 명예훼손이나 불필요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 검찰 재수사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됐군요. 그나저나 오늘 그 4.3 재보선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투표율 9.5%인데 조금 높은 편이고 참고로 이제 사전 투표율을 아직 합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얼마쯤 될까요? 사전 투표율을 합산을 일단 하려면 오후 1시가 예. 돼야 그때부터 합산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사전 투표율은 참고로 한 14% 조금 넘어서 14% 넘었으니까 꽤 예전 높았던 거고. 재보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게 미니 총선이고 미니 선거인데 전혀 미니스럽지 않아서 굉장히 커졌어요, 덩어리가. 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응축되어 있는 맞아요. 네, 예,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는 2명밖에 안 국회의원 2명 뽑는 건데 여기에 그냥 여야의 모든 미래가 그냥 농축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예.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동시에 예. 작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크게 이겼던 예. 뭐 그런 지역이라서 옛날 정치에서 어떤 충청도 맞아요. 정도가 갖고 예, 있었던 예, 위상을 지금 경남이 또 갖고 있습니다. PK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재밌는 거는 창원 성사는 서로 힘들다고 엄살 모드고 네. 통영 고성은 서로 이겼다고 막 자신하는 분위기대요. 그렇습니다. 재밌대요, 그거 보니까. 네, 선거에서 이제 표차가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막판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든지 또 이쪽에서 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살 작전이 조금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쉽게 질 만한 선거가 아니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거니와 포기할 수 없는 예, 곳이죠.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뒤집을 수 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 방심하면 큰일 난다. 예. 완전히 쫓아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보궐 선거는 뭐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과 나오려면은 자정 넘어야 될 것 같고 네. 내일 아침이나 되려고. 하여튼 결과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경기장 유세 논란이 결국은 경남 FC가 벌금 2천만 원 물어내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제재금 2천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거론됐었던 승점, 10점 감점보다는 아이, 그건 너무 다양한 세고. 예, 결과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예, 돈으로 막는 게 저긴 한데 어찌됐든 경남 FC 입장에서는 2천만 원 내는 것도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경기장 입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 예. 쪽에 고지를 했고 본인들이 그거를 유도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한국당이 좀 대신 내주면 안 됩니까? 네티즌 여론 또 그런 여론이 많은데 민주평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한 가지는 좀 짚을 만한 게 이렇게 대납을 하게 될 경우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저촉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한국당이 네. 돈 2천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거 내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까봐 지금 내주고 싶어도 못 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하나의 같긴 그 선거를 해요. 목전에 두고 기부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남 FC 측에서 자유한국당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뭐 그렇게 네, 정리하는 것이 그러네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정당들 반응만 좀 보고 참 민폐다, 사고 처리반이다, 먹튀는 못할 거다, 갑질 DNA가 있다. 근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깊이 사과한다. 대납은 미안하지만 해드릴 수가 없다. 네. 예. 자, 요거 선거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은 민폐다라고 하는 여론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거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사과했겠죠. 그렇죠.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후보들, 다른 정당 또 경기장 유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살펴보면 조금 등급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예. 정의당 흔히들 말해서 죄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예. 뭐 경기장 내에서 특별히 지지 호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예. 프로축구가 아닌 무료 실업축구 경기장이라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라는 기준에 부합해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좀 인정하는 것이 궁색해요. 좋을 무단횡단하다 것 같습니다. 걸렸는데 제도 건넜대요. 이제 뭐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오늘 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요 경기장 유세장 파문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플러스되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요거 관전 포인트니까 내일쯤에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노회찬 정신 폄훼 파문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자유한국당의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반대로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한국당의 이 발언 파문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도박에 가까운 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도박이다. 왜냐하면 자, 이거,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또 상대방의 지지층도 결집시켜 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카드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근데 더 이상 이제 어떤 그대로 백중세라든지 뭐 차이가 있다든지 떠나서 그대로 선거 판세를 이어갈 수는 없다. 예. 이참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거칠지만 예. 그런 판단을 오세훈 전 시장이 한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오세훈 전 시장이 그냥 뭐 얼떨결에 그냥 저 실수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계획된 발언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네, 어찌 됐든 사실관계는 돈 받고 목숨 끊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관계는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과 네,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인간 이하의 발언이다라고 하는 요 두 주장에 대해서 이제 모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그리고 독이 이제 될지 약이 될지. 선거 막판에 가면 양 지지층 사이에 점이지대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선을 맞아요. 그었다라고 예, 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자, 그 선택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선을 그은 부분이 이제 과연 그 구획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득을 볼지 정의당이 예, 예, 득을 볼지는 예. 개표를 해봐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지역 있잖아요. 창원 성산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 네, 저 승패는 그 발언이 저는 딱 바로미터라고 봐요. 네, 이겨도 그것 때문에 이기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에 나오는 어떤 승부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이 궁금해. 네. 궁금해요 진짜. 예.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남은 장관들 임명 강행합니까? 강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서 채택 기한을 일단 넘겨서 예.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 기한을 4월 7일로 정해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특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채택해주겠다라고 돌아설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기다려 보겠다. 하지만 강행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좋아요. 장관들은 청와대가 그럼 던진 셈입니다.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그럼 본다는 얘기고 하나만 더. 조국 조현옥 수석 경질 한다 안 한다? 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 네, 왜냐하면 또 실제로 책임을 묻고 싶더라도 남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잘라라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못한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라서 예. 만약에 책임을 지더라도 이렇게 인사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뭐 원래 좀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예.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자르라고 야당이 그런다고 지금 자를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 수석을 해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의 실패를 또 자인하는 그런 예, 격이 되기 예.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민정수석하고 자꾸 저렇게 동기화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괜찮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목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본인의 어떤 신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네. 문제겠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민심이 어떻게 갈지는 그것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25년 됐습니다. 매년 걸림돌이요 위기입니다. 일상이 됐으니 국민은 둔감합니다. 정부의 해법도 이제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비핵화는 북미가 풀 문제, 하노이 회담 결렬 미국 책임이 더 크다란 주장,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될 분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야지 북한 보고 외산 거래하라고 하면 되겠냐 논리입니다. 맞다 아니다 전문가도 국론도 갈립니다. 전 여기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해석에 주목을 합니다. 최소한 한 가지 소득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달랐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모든 핵무기와 핵기술,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이게 1억짜리냐 100억짜리냐 물건값 자체가 다른데 계약금 얼마 걸래라고 하는 협상이 될 리 없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했다. 비핵화 정의 다르지 않다. 이 반복적 설득만으론 거래 성사 중재 힘든다는 뜻입니다. 비핵화 입구에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출구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일상이 된 위기라지만 북한 핵을 머리에 인 채 계속하자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